자, 돈봉투 수수 의혹 그 녹취가 공개된 게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뭐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서는 대답을 또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돈봉투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대표께서 직접 국민께 사과도 하셨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속한 수사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혁신위가 이제 출범하고 지금도 이제 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제 거명되고 있는 1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들이 모두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검찰발 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지 정확한 물증에 의해서 확인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에서 이렇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서 조속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강래군 전 감사, 그리고 전달책이라고 하는 이정근 전 부총장, 그리고 뭐 전파했다라고 하는 돈을 뿌렸다고 하는 윤관석 의원까지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할 것은 자꾸 이렇게 이게 뭐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19명의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을 통해서 언론에 누출된 거 아니냐라는 저희는 의혹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수사인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수사해서 증거에 의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빨리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땠습니까? 민주당의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한동훈 장관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났고 녹취록까지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뇌물 사건에서 이보다 더 증거가 명확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증거를 공개한다고 뭐라고 그 검찰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형사적으로 뭐 대응할 거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그 관계되는 기자를 고소하면은 사실관계는 저절로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정말 떳떳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에 보냈을 때 국회 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정근 녹취록에 근거해서 이 수사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정근 그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또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2008년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1억 8천만 원을 박기태 대표 후보가 의원들에게 뿌렸다는 건데 그걸 고승덕 의원이 300만 원 받은 거를 폭로하면서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8천만 원을 뿌린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되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박기태 전 대표하고 고승덕 의원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증거와 물증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속하게 19명 소환해서 조사해갖고 그거를 기소를 통해 재판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확인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잠시만요.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박기태 대표 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민주당도 지금 그렇게 끝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증, 그러니까 이 뇌물,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고 있으니 빨리 당사자들 소환해서 빨리 수사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투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인이 해임을 하면서 재판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온다고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이 오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 지금 이 변호인이 지금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의지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그 옥중 편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19년도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그 이재명 대표의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좀 애써 달라 이 얘기한 것까지가 지금 옥중 편지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예. 그 내용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든지 또는 방북 비용을 대납해 달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 그 부인께서 검찰의 해유와 압박,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뭐냐면 일단 그 이화영 부인에 대해서 그동안 참고인이었던 것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입건했었죠. 아니 이미. 최근에 했죠. 최근에 예.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고. 아니, 6번이나 불출석했어요. 6차례 불출석해서 최근에 이제 그걸 피의자로 입건했다라는 것인데 예. 그것도 이제 한켠에서는 그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그 겁박 아니냐 이런 이제 저 시선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03년도 3월달에 그 법무법에 해임했다라고 하는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를 쌍방울에서 사회이사로 또 이렇게 영입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해광하고 그 담당 변호인이 검찰로부터 변호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쌍방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뇌물과 횡령도 있지만 주로 주가 조작이 주요한 그 범죄 혐의로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변호사비 대납권으로 시작했다가 변호사비 대납권은 유야무야되고 다시 대부 송고권으로 새로운 것이 이제 튀어져 나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각의 시각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그런 플리바게닝 정황도 있다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 이화영 부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성태 전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제 뭐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제 중요해졌는데 그것이 이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검찰 조선 증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술이 중요한데 그 이화영 부인에서 그동안 이제 그 탄원서를 통해서 의혹 제기했던 그리고 그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 해광이 그런 그 이화영의 그 진술 번복을 좀 도와주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예상되는 것은 그 전에 그 진술했던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외에 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든지 대북 비용을 요청했다 이런 정도의 진술은 오늘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상이고요. 거기까지는 아닐 거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연초에 국회에서 김성태 전 대표에게 조폭, 깡패, 뭐 주가조작법 이래서 파렴치범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태국에서 송환해서 그 체포되는 과정들을 다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이화영 대표가 귀국하면서 이재명 대표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 받으면서 이제 그 대북 송고권을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유동규 씨가 대장동권 관련해 갖고 본인이 뇌물횡령으로 재판받다가 갑자기 그 대장동권에 대해서 428의 약정서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420 약정서를 기소도 못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와 비슷한 그 판박이 같은 건 저는 그런 느낌, 그런 기시감이 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야, 이번에는 또 교수님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교수가 철이 없는 집단입니까? 당연히 이 얘기 나오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김은근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학자로 계속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혁신위원장을 당의 요청으로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또는 각종 간담회에서 발언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치적 합법의 익숙함 때문에 이제 논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발언도 그 청년들의 정치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거에 강조점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라는 불필요한 발언을 해서 또 오해를 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 폄하 발언에 대해서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보태기 위해서 한 발언이 또 철없는 교수라서 이렇게 실수한 거다라고 한 또 불필요한 발언 때문에 또 이런 오해를 사고 또 대한노민에 찾아가 가지고 또 본인이 정말 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시부모 공약 문제를 했다가 또 신우이로부터 또 이렇게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내용들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이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유한 내용들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철없는 교수 그 발언도 사실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교수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런 그 뭐 실언이라든지 또는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좋고 또 그렇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교수와 관련된 발언도 필요하다면 더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라든지 가족사를 정치 영역에 소환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사와 관련된 서로에 대한 주장들은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판단할 그렇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맞습니다. 주관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영역들까지는 저희가 좀 정치 영역에 소환해서 하는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과연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이런 주장.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보죠. 지금의 위기의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혁신위원회는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 혁신위원장의 그런 그 실언 등에 대해서 리더십이 상실된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그 당내의 인사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그리고 이미 장경태 혁신위원회가 있었던 40여 가지의 혁신안도 지금 다 받아서 다 충분한 검토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초선이라든지 재선이라든지 이렇게 현직 의원들과 또 원외 인사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도출된 혁신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저기 청취해서 마무리를 지려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실험 문제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간담회 등의 일정들은 이제 취소하고 또 이렇게 혁신위가 논란거리를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도출된 혁신안들에 대해서 조기에 좀 발표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도출된 혁신안의 내용들이 실제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고 아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민주당이 혁신하는구나라는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들어간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민주당이 제대로 실천하느냐 여부에 달려서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아니냐가 전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요. 지금 이른바 그 원로들 올드보이의 귀한 해가지고 지금 막 출마 선언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총선의 가장 큰 성패는 얼마만큼 물갈이를 하느냐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동안 역대 총선들을 보면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는 사실 맞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제 그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성을 떠나서 불출마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저도 알겠습니다. 예, 저도 당의 저만 들었나 봅니다. 예, 대변인과 비대위원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 공론화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뭘 후회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왜 그 국정원의 댓글조사 사건 수사하다가 정권에 찍혀갖고 자천됐었잖아요. 여주의 쪽, 예. 이천. 예, 여주. 그러다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 터지면서 특검 이제 만들어지면서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이제 수사하면서 떴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5기수나 건너뛰고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시켰습니다. 그때 검찰총장을 시키면서 이제 그 면접 같은 걸 좀 보죠. 그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보조를 맞춰서 그런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앞장서 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실상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실제로 임명이 되니까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거의 막 이렇게 세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상대당 후보로 나가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애초에 구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그 내 구상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최강욱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참모 아니었습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도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신 지 이제 1년 반도 채 안 됐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하시고 한참 지난 시점에 자서전에서나 좀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덧붙여드립니다. 일단 민주당이 지금 제일 사실 총선 앞두고 지금 친문들 다시 모이는 거야? 이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송 전에 직접 의원한테 확인했거든요. 예. 늘상 있는 일입니다. 모셨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한테 가서 인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각 253개 지역위원회에서도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갔었거든요. 늘 5월 되면 봉화마을 들렸다가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한 이후로는 평산마을까지 가는 것이 하나의 코스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셨던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자주 이렇게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참석한 의원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의도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청와대 출신 그 의원들 중에는 최강욱 좀 전에 얘기했던 최강욱 의원도 있고 뭐 김의겸 의원도 있고 민영배 의원 등등 친명 의원들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영역으로 소환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직 대통령의 일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